오늘 저희는 이제 존 맥도웰의 마음과 세계에서 두 번째 강의, 이게 원래 존 로크 강의를 가지고서 만든 책인데 그 강의 중에서 두 번째 강의인 개념적인 것의 무속박성이라는 챕터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서 칸트랑 헤겔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해도 저기 어디지? 9절쯤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지나가듯이 한번 딱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요 내용은 칸트랑 헤겔 자체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기보다는 헤겔적인 사유를 어떻게 현대 분석 철학 안에 끌어들여 와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 철학에 적용된 헤겔적 아이디어가 바로 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맥도웰이 글도 되게 어렵게 쓰고 문장 되게 복잡하고 길고 한데, 근데 사실 주장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하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상식적인데, 근데 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딱 포착을 하면 그 이후에 모든 철학의 어떤 논쟁 구도가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되게 강력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세미나 처음부터 다루었던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 문제 때문인데, 그러니까 칸트 이후에 사유와 존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제 강조했던 게,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 현상계는 항상 개념의 매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개념에 매개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요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칸트가 강조를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저기 어딘가에 서 있는 대상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요것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독립성도 주장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든 경험이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가 독립적으로 우리한테서 독립성을 가지고서 존재를 한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칸트는 이거를 이런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전부 다 수용하기 위해서 초월적 관념론하고 경험적 실제론을 엄격하게 분리를 시키면서 이제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을 했죠. 그 초월적 관념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개념에 매개된 현상계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경험적 실제론의 관점에서 우리 현상계 너머에는 사물 자체로서의 우리가 독립적인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칸트가 사유와 존재 사이의 관계를 딱 설정해서 개념의 세계가 매개되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가 우리에게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그 회의주의의 문제죠. 사물 자체에 대한 회의주의. 그러니까 칸트는 사실은 실제가 우리한테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물 자체를 현상계 바깥에 놓아뒀는데, 이러고 나니까 오히려 칸트가 거부하려고 했던 관념론과 회의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상계 바깥에 사물 자체가 있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물 자체가 아닌 현상, 표상, 관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제에 맞닿을 수 없게 되고,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사물 자체를 현상계 바깥에 세워뒀는데 그 사물 자체가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들은 다 그냥 현상과 관념과 표상이 돼버리면서 관념론에 빠지게 되고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실제의 독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더라. 요게 이제 칸트가 빠지게 된 문제고, 칸트 이후에 칸트를 비판하는 많은 계승자들이 지적한 문제거든요. 헤겔도 지적한 문제죠. 헤겔은 그걸 주관주의 문제로 제일 처음 우리가 가이어 다루면서 봤잖아요. 주관주의라고 비판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이제 헤겔의 고민거리였고, 지금 맥도웰의 고민거리인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이유는, 칸트가 이걸 이분법을 서로 모순되는 입장 두 가지 사이의 이분법으로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실제가 우리 바깥에 독립적으로 서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가 사유 바깥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세상이 우리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실제가 사유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가 사유 바깥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또 실제가 사유 안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을 하려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이것 중에서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는 초월적 관념론과 경험적 실제론은 하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결국엔 주관주의와 형식주의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는 건데, 이게 칸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분석 철학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데이비슨의 정합주의라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소여의 신화라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는 걸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 실제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는 걸 주장하려고 하면은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맥도웰은 딱 이걸 해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 실제의 독립성과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장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주장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문제를 짜는 구도에서 뭔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뭔가 애매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도웰이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맥도웰이. 그러니까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사유하는 활동 바깥에 실제가 놓여있다는 걸 주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는 걸 주장하려면 실제가 사유 가능한 내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주장해야 되는데, 사유한 활동 바깥에 실제가 놓여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유 가능한 내용 안에 실제가 들어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서로 모순이 아닌데, 우리가 이걸 사유라는 말이 사유 가능한 내용과 사유하는 활동이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개념의 매개성을 주장하게 되면 실제의 독립성을 포기해야 되고, 실제의 독립성을 주장하게 되면 개념의 매개성을 포기해야 되는 요런 것 같은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게 맥도웰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유 안에 실제가 들어있다, 사유 바깥에 실제가 놓여있다 할 때 요 말 안에 들어있는 애매어의 오류를, 요 말 안에 사유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애매성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모순적인 이분법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맥도웰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실제가 사유하는 활동 바깥에 있으면서 사유 가능한 내용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칸트가 상정해 놓은 초감성적인 세계, 사물 자체로서의 세계를 없애버리면 된다. 그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단순한 예시가 이거예요. 요 책은 제가 마음대로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죠. 요 책은 저한테 독립성을 지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책은, 그러니까 요 책은 저한테 독립성을 지니는 대상이고, 그런 점에서 저의 사유하는 활동 바깥에 있는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저한테 개념에 매개된 채 파악되고 있는 사유 가능한 내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사유할 수 있지만, 이것은 책이다, 이 책은 파랗다라는 식으로 이 책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사유한다고 해서, 이 책이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고 해서 이 책의 독립성, 이 책의 객관성이, 이 책의 실제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 굉장히 일상적인 생각인데, 요걸 철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감성적 세계가 필요한 것처럼 상정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맥도웰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초감성적 세계가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요런 대상들, 일상적인 실제들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실제들이 사실 독립성과 객관성과 실제성을 지니는데, 요때 이 대상이 지니는 독립성, 객관성, 실제성은 언제나 개념에 매개되어 있어서 내가 사유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지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 굉장히 일상적인 생각인데, 요걸 딱 파악하게 되면 이제 모든 그 칸트 이후에 등장한 이분법적 구도가 다 무너져 버리면서 이게 쓸모없는 논쟁이 돼버리고, 우리가 실제의 객관성과 개념의 매개성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이어가 의문시 삼았던, 야, 사유와 존재가 어떻게 동일해? 그건 그냥 초친비적으로 사유 존재의 동일성을 그냥 네가 마음대로 상정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형이사학적인 신비주의 뭐 이런 데 빠지지 않고서도 충분히 오히려 정말 일상적으로 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맥도웰의 강력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의 맥락에서 사실 이것만 아시면 이제 맥도웰 다 아신 거나 다름없어.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맥도웰 전부 다 이해하신 건데, 이게 우리 세미나의 맥락에서 보면 맥도웰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브랜던과 마찬가지로 분석적 해결주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분석적 해결주의는 비형이사학적 해결에서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제 폴 레딩이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그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거기서 읽었던 그 해겔 항목을 작성했던 사람이 폴 레딩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분석 철학에서의 해겔의 귀환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레딩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은,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소열을 비판한 사람이고, 맥도웰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 소열을 비판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눈 구분이라 완전히 정확하진 않긴 한데 이게 한마디로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가이어 논문을 읽었을 때 가이어가 그 헤겔의 칸트 비판을 소개하면서 헤겔이 칸트를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했다. 하나는 칸트가 주관주의에 빠졌다라고 비판했고 다른 하나는 칸트가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했잖아요. 이때 여기서 주관주의라는 거는 사물 자체를 우리가 절대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현상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주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가이어가 얘기하는 주관주의였는데 그 주관주의를 비판한 입장은 맥도웰이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소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소요가 항상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라는 요걸 주장한 사람이 맥도웰이고 그다음에 형식주의를 비판한 입장은 브랜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논리적 형식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그 인식의 조건 같은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인정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우리가 세상을 파악할 때 의지하는 규범이라는 것들은 그런 인정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한다.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 브랜덤이면 경험이라는 게 항상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자체를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주장한 사람은 맥도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맥도웰은 그 비형이사학적 해결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논문에서도 나오지만 맥도웰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그 오늘 맥도웰이 그 주장할 내용이 이거잖아요. 개념적인 것의 무속박성인데 그 모든 실제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맥도웰의 주장인데 이런 식의 주장이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이게 무슨 마치 굉장히 오만한 인간 중심주의이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신으로 세계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뭐 세계에 대한 직접적 경험 없이도 그냥 머리만 의자에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세계에 대한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헤겔도 그렇게 헤겔이 말하는 정신 개념도 그런 거라고 잘못 독해를 하는데 맥도웰이 보기에는 그런 주장에 빠지지 않고서도 실제가 개념에 모든 실제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개념적인 영역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어떠한 속박도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존 맥도웰은 누구인가? 맥도웰은 저번 시간에 봤던 그 브랜덤처럼 그 더 베스트 스쿨스에서 뽑은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석 철학자뿐만 아니죠.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철학자 5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그 소개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소개에서 가져왔는데 맥도웰은 그 피츠버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고 브랜덤도 피츠버그 대학교 교수거든요. 둘이 다 이제 같은 학교에서 같이 논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맥도웰이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형이상학, 인식론, 고대철학. 고대철학도 원래 맥도웰이 고대철학에서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 보면 플라톤 관련된 논문들 좀 있어요. 그리고 윤리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또 어디서 유명하냐면은 심리철학하고 그다음에 언어철학에서 유명하고 맥도웰은 윌프리드 셀라스랑 그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철학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기 철학적 작업을 일종의 철학적 침묵주의 이걸 뭐 정적주의라고도 하고 침묵주의라고도 번역하는데 침묵주의로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자기 입장을 침묵주의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침묵주의를 이해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침묵해야 된다. 요 입장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맥도웰은 철학이라는 게 어떤 치유적인 작업이다. 우리가 이 철학이라는 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은 잘못된 철학적 오류들 이런 오류들을 그 다스리고 그다음에 해소하는 이런 게 철학의 작업이고 그다음에 철학자들이 어디서 이제 잘못을 범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침묵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침묵시키냐면은 그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밝힘으로써 이걸 오류들을 침묵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분법들 칸트의 이분법들 그 우리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 세상이 모두 다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랑 그다음에 실제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이게 모순된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맥도웰은 아니다. 그건 너희가 구도를 잘못 잡기 때문에 그렇다. 애매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뭐 복잡한 개념들을 만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마치 비트겐슈타인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지 이게 뭔가 이론을 세워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잘못된 생각을 치유를 하면은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드러내면 철학은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맥도웰식의 철학관에 굉장히 공감하는 입장인데 네. 그리고 요 맥도웰이 주요 저서는 이제 마인드 앤 월드인데 그게 이제 요 책인 거죠.
여기 1994년에 처음 출판됐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제 1996년에 다시 새로운 그 인트로덕션을 포함해가지고 만든 책이라서 저는 96년 거를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그 후기에 맥도웰이 약간 그 입장이 바뀌긴 해요. 약간 바뀌는데 이제 그 정당화 같은 것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로 바뀌는데 그게 Having the World in View라든지 아니면 뭐 The Engaged Intellect라고 해가지고 다른 후기에 나온 책에도 반영이 되는데 그건 그냥 이제 참고 삼아서 아시면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마인드 앤 월드 마음과 세계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게 정합론과 소요의 신화 사이에서 그러니까 칸트가 나눈 그 문제 구도 개념적인 것의 매개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실제의 객관성을 독립성을 동시에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맥도웰이 고민하는 건데 이게 현대 분석 철학 안에서는 정합론과 소요의 신화 사이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 1950년대 이전에 논리실증주의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거든요. 논리실증주의는 분석종합 이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분석종합 이분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세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명제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종합명제는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소여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종합명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논리적 통사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명제들을 쌓아나가게 되면 완벽한 세계상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논리실증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세계에 대해서 주어지는 어떤 소여들이 있고 이 소여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는 과학이 하는 일이고 철학이 하는 일은 논리적 통사론을 구축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과학이 세계에 대해서 가져온 그 소여를 통해 얻은 지식들을 가장 밑바탕에 놓고서 철학이 만들어낸 논리적 통사론을 따라가지고 요걸 결합시켜서 이렇게 쌓아 올리면 그래서 종합명제와 분석명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논리실증주의 입장인데 요게 이제 195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무너지거든요.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1951년대에 콰인의 그 유명한 논문, 그 경험주의의 두 도그마라는 논문이 나오고 그게 이제 분석종합 이분법을 비판하죠. 요 53년도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가 출판이 되거든요. 그리고 56년도에 윌프리트 셀라스의 그 경험주의와 심리철학이라는 그 논문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소여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요 논리실증주의적인 아이디어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경험 자체를 감각 자료 자체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가 성립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항상 어떤 개념에 매개되어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출발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개념의 세상이 매개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게 정합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객관적인 세계에 대해서 세계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데이비슨이 생각했던 주장인데 근데 이런 정합론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세계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소여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럼 소여라는 걸 또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여는 이전에 나왔던 그 콰인이나 비트겐슈타인이나 셀라스의 그 주장들에 의해서 소여라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다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화해시켜야 될까? 이런 구도에서 이제 맥도웰의 논의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합론은 사유를 실제로부터 분리시키고 소여의 신화는 노골적 현전, 이 감각 자료 뭐 이런 것들이 경험적 판단의 근거라고 상정하고 있는데 요 두 개의 맥도웰은 그런 표현을 쓰길 좋아해요. 스킬라 카립티스 뭐 이런 표현을 쓰기 좋아하는데 이런 스킬라 카립티스를 헤쳐나가는 그런 이제 길이 맥도웰이 찾는 길이고 요걸 또 어떻게 논의를 재구성할 수 있느냐면은 칸트의 논의, 그러니까 바깥의 사물 자체가 객관성을 보장하고 우리의 개념들이 이제 매개성을 보장한다. 요 논의는 그 사물 자체와 개념 이 사이의 관계는 그 감성과 지성 사이의 관계에 또 대응되잖아요.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지성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형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성과 지성에도 대응한데 그래서 맥도웰도 그 용어를 가져와서 이 정합론과 소요의 신화 사이의 논의는 수용성과 자발성 사이의 논의에 대응된다. 이제 수용성이라는 게 그 소요의 신화 얘기하는 거죠. 바깥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그다음에 자발성, 어떤 판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 요 두 가지 능력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냐. 수용성을 강조하면 자발성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자발성을 강조하면 수용성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맥도웰이 보기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걸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게 맥도웰의 핵심 결론인데 개념적 능력은 이미 경험 자체 속에서 작용한다. 요게 핵심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가능하다. 바깥에서부터 수용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고 우리가 그걸 받는 그런 능력이 있지. 근데 문제는 이런 경험이라는 능력이 경험이라는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발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 경험이라는 게
바깥에서 사물, 뭐 개념화되지 않은 사물 자체로부터 우리를 촉발하는 그런 칸트식의 아이디어는 그게 경험이, 그게 제일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건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경험일 수가 없고, 칸트는 오히려 그걸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자기 모순에 빠졌는데, 그 자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경험이 개념적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바깥으로부터 뭐 순수하게 주어지는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경험이 아니라 합리적 제약을 겪는 그런 능력이 경험이다. 개념적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경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맥도웰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이비스는 이제 맥도웰 이전에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분석 철학자인데, 근데 데이비슨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는 거죠. 데이비스는 그 소요의 신화를 거부하기 위해서 정합론을 받아들여 버렸다. 그래서 정합론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요가 왜냐면 소요는 개념에 매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요를 포기하게 되면 그냥 정합론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세계는 다 우리의 정합적 믿음의 그물망으로 되어 있지. 이게 데이비슨의 주장이었는데, 맥도웰이 보기에는 아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 그 다른 대안이 뭐냐? 세계로부터 합리적 제약이라는 게 주어진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세계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가능하고 그 경험이라는 건 이미 개념적 능력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정합론과 소요의 신화 이분법에 빠졌는데, 그래서 세계로부터는 인과적 제약만 존재한다. 이 인과적 제약은 우리의 사유를 형성하는 능력이 될 수 없는, 그냥 순전히 그냥 우리를 그냥 때리는 그런 제약인데, 요런 게 아니라 맥도웰이 보기에는 우리가 세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요 세계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세계가 우리한테 어떤 충격을 주고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 사유를 바꾸거나 내 판단을 바꾸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세계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용성과 자발성의 결합을 주장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세계의 그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수용성의 측면에서 바깥에 독립된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자발성의 측면에서 그 독립된 세계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세계가 아니라 내 개념 안에 매개되어 있는 세계다라는 것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맥도웰의 아이디어인 거죠. 사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웰이 모든 실제가 경험에 매개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이 다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사유에서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수용성과 자발성을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맥도웰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실제는 독립적이면서 개념적이다. 요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다. 상충하는 게 아니다. 실제가 우리의 사유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가 개념적 영역을 둘러싸는 외부 경계 바깥에 있다고 그려져야 하는 건 아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이 책은 저한테 독립되어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전히 제가 사유할 수 있는 대상이고 저한테 어떤 충격을 주는 대상인 거죠. 이건 초감성적인 칸트가 생각한 사물 자체가 아니에요. 이 책은 그냥 일상적인 대상이지 사물 자체가 아니고 오히려 사물 자체라는 것, 우리의 개념적 영역 저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 자체라는 거는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건데,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한테 어떤 독립성을 지닌 것으로서 우리한테 충격을 줄 수 있고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일상적인 책이라는 게 맥도웰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단순한 생각인데 이걸 철학자들이 못해서 모든 그 이분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맥도웰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 이러저러 하다는 거는 이제 경험의 개념적 내용이고 이건 지각 가능한 사실이라고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개념적 영역과 지각 가능한 사실이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맥도웰은 이제 자기 입장이 관념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관념론이라는 거는 그 나쁜 의미에서의 관념론인 거죠. 회의주의라는 의미에서, 정합론의 의미에서의 관념론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상의 영역밖에 알지 못해. 우리가 아는 건 다 관념의 영역이고 우리는 실제를 절대로 알 수 없어. 이게 이제 맥도웰이 여기서 상정하고 있는 관념론인데, 맥도웰은 절대로 이렇게 주장 안 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실제를 알 수 있지. 그리고 그 실제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가 개념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칸트처럼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한답시고 실제를 초감성적인 대상으로 세워놓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우리는 관념론에 빠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감성적 대상을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현상일 뿐이고 우리는 현상의 영역을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관념론자가 되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는 건 다 현상일 뿐이고 나는 실제는 절대 알 수 없어. 이건 오히려 칸트 같은 구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칸트의 구도를 벗어버리면, 그래서 초감성적인 세계라는 걸 없애버리고 나면 내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 나의 사유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대상이 그 자체로 실제이고 이 대상이 독립성을 지니면서 나의 개념에도 매개되어 있는 그런 게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도웰의 입장은 관념론이 아니다. 실제의 합리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소요의 신화를 거부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이제 그 분석 철학 안에서는 진리 동일론이라고도 부르는데, 맥도웰 본인이 이런 용어를 쓰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입장에 대해서 많이 진리 동일론이라는 걸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유와 존재 사이에 어떤 존재론적 간격이 있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없다. 내가 참되게 뭔가를 생각한다면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칸트적인 구도에서는 나는 절대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다 현상이고 다 거짓이기 때문에, 다 환영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참을 알 수 없는데, 맥도웰은 아닌 거죠. 맥도웰은 현상과, 그러니까 환영하고 실제 사실하고 사이에서 엄격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내려가지고, 여기 책이 존재해. 그리고 이 책은 파란색이야. 이 책은 네모나게 생겼어. 이 책은 딱딱해. 라고 했으면은, 그건 그냥 그 자체로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세계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과 실제로 세상이 존재하는 내용 사이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실제가 바로 그 자체로, 내가 생각하는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실제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뒤편에 아무런 초감성적 세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사유할 때 우리가 사유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다. 케이스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맥도웰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걸 혼동한다. 그러니까 실제가 개념에 매개되기 위해서는 사유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가 독립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사유 바깥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만 이걸 사유라고 하니까 사실 사유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사유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실제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어야 되면 사유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독립성을 지켜야 되면 사유 바깥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둘 다 받아들이면 모순이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자니 이거 딜레마에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요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맥도웰이 보기에는 그건 착각이다. 이건 어디에 잘못됐냐면은, 합리적 제약이라는 건 사유한 활동 바깥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니까 실제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그래, 이 책이라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이 책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활동, 띵킹 바깥에 있는 거야. 띵킹 바깥에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활동과 상관없이 이 책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거야. 그 사유하는 활동 바깥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 합리적 제약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유 가능한 내용 바깥으로부터 그 합리적 제약이 주어진다는 건 아닌 거죠. 이 책은 나의 사유하는 활동 바깥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고,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내릴 수 있고, 내가 내린 판단들은 이 책하고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유 가능한 내용 바깥에 우리가 사유할 수 없는 초감성적 세계를 상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다 현상이 돼버리고 나는 절대로 그 초감성적 세계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구분하면 사유하는 활동과 사유 가능한 내용을 구분하게 되면, 실제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으면서도 실제가 독립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게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정말 일상적인 생각인데, 철학자들이 괜히 그 초감성적 세계라는 걸 상정해 버렸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문제가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부터 계속 이어내려온 문제. 저기 어디 이데아의 세계에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뭔가 존재하긴 존재해라는 걸 상정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상한 이분법이 생겨나게 되고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무런 모순도 없다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일상적인 대상이 독립성을 지닌 대상이고, 이 일상적인 대상이 바로 내가 사유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내가 뭐 양자택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라는 건 계속 반복되지만 수동적이면서 개념적이다. 그래서 정당화의 질서에서 궁극적인 사유 가능한 내용은 경험의 내용이다. 요게 그런 거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넌 왜 그렇게 믿니?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이거 때문에 이렇게 믿어라고 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칭하는 대상은 결국에는 이 책이라는 거죠. 책. 나는 어떤 초감성적 세계를 지칭하면서 이 초감성적 세계가 독립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파악하는, 내가 그러한 것으로서 내 사유 구조 안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책이 나의 최종적인 정당화의 근거이지, 이 책을 벗어나서 저 어디 초감성적 대상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서 작동하는 개념, 이건 그리고 이제 맥도웰이 이 주장을 이제 세계관이라는 내용하고 연결시키는데, 우리 경험에는 항상 개념이 작동하고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특정한 어떤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이 가능하기 위한 전체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 전체 배경이라는 건 이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같이 일어난다. 요걸 이제 맥도웰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그 사적 언어 논증도 전제되어 있고, 셀라스의 그 넥타이샵의 어린 존이란 그 얘기도 전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셀라스 넥타이샵의 어린 존 그 예시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 셀라스가 어떤 자기 경험주의와 심리철학에서 어떤 얘기를 드냐면은, 그 이것은 뭐 파랗다 이런 주장조차도 사실은 정상적인 인지 환경을 전제하고서 가능하다 요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존이 어떤 그 넥타이샵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 이 넥타이는 파란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손님이 아니다 이 넥타이는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라고 하면서 존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바깥에 태양빛 아래에서 넥타이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존이 우리 가게 안에 조명 때문에 이게 파랗게 보였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그 생각을 수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지각할 때는 항상 내 지각의 그 조건이 되는 배경 환경이 존재하게 되고, 나는 그 배경 속에서 특정한 대상을 지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 대상에 대한 지각과 배경에 대한 이해, 전체 배경에 대한 이해와 이 대상에 대한 지각은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맥도웰이 이걸 가지고서 경험엔 항상 개념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알든 모르든 간에 항상 우리는 전체 배경 속에서 어떤 대상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계관과 직접적인 판단이 항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빨강이라는 어떤 판단을 내기는데, 이 어떤 그 2차 성질, 어떤 색깔에 대한 판단은 이 빨강이 올바른 상황에서 사물들이, 빨간 사물들이 보이는 방식이라는 관념과 분리되지 않고, 이 올바른 상황에서 빨간 사물들이 보이는 방식이라는 관념에는 항상 올바른 상황 전체, 우리가 놓여있는 이 세계라는 이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 개념적 파악과 이 빨간 사물에 대한 파악이 항상 같이 가면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는 개념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경험에서 작동하는 개념적 능력이라는 건 항상 전체 체계와 연관되어 있고, 경험이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더 넓은 실제와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체계, 전체 실제에 대한 이해, 전체 세계관 속에서 개별적인 경험들이 의미를 지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개별적인 경험들은 전체 세계관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이걸 이제 맥도웰은 가다머를 많이 인용하거든요. 이게 가다머를 많이 이용하는데, 가다머가 이제 철학적 해석학에서 주장하는 건 그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거죠. 이제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알 수 있고,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뭐 이렇게 그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아이디어, 맥도웰이 이런 모든 아이디어는 어떤 주장으로 통하냐면은 결국에는 개념적인 것의 공간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개념적인 것 바깥에 놓여있고, 사물 자체가 놓여있고, 그 사물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소요를 줘가지고 개념적인 것한테 충격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상의 객관성, 그 실제의 그 독립성이라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가 개념적인 것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개념적 공간 안에 있어야 그게 실제로서 성립할 수 있고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개념적 그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한답시고 개념적 공간 바깥에 자꾸 뭔가를 세워놓으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허구가 되어버리고 관념이 돼버리고 그냥 현상이 돼버리고 표상이 돼버려서 실제의 독립성이라는 것 자체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우린 다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고 실제를 얘기할 수조차 없게 된다. 이게 이제 맥도웰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제로부터의 우리한테 그 충돌이라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는 개념의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경험하는 이 일상적인 개념적인 실제가 나한테 충돌을 주는 실제이지, 초감성적 세계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맥도웰의 요점은 뭐냐? 나의 요점은 우리가 관념론으로 빠지지 않고 실제의 독립성을 경시하지 않으면서 외부 경계의 삭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아는 세계가 곧 그 자체로 실제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개념 안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계가 실제인 것이고, 하지만 내가 개념 안에서 실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실제를 내 맘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실제는 나의 사유하는 활동 바깥에서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 가능한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합론과 소요의 신화가 서로 이제 장점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화해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게 맥도웰은 이게 연루된 지성이라는 게 The Engaged Intellect를 이제 제가 번역한 건데, 이건 맥도웰 마음과 세계에 직접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뒤에 맥도웰이 마음과 세계 쓴 다음에 나중에 자기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출판했는데, 그때 논문집 제목이 이게 연루된 지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직관은 항상 그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전체 세계에 대한 개념적 이해 속에서 개별적 그 경험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개별적 경험이라는 게 항상 개념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작동 속에서 전체 세계 이해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역동적 체계에 관여하고 있다. 내 그 경험이라는 건 항상 전체 세계관 안에서 개념에 매개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세계관 안에 매개되어 있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전체 세계관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체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세계관이라는 게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왔죠. 그 언제나 임이라는 표현인데,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임이라는 표현, 임머존이라는 표현이 독일어인데, 요거 하이데거가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 하이데거 그 존재와 시간이라든지 하이데거 후기 논문도 보면은 맨날 나오는 표현이에요. 맨날 언제나 이미 우리는 언제나 이미 존재와 관계 맺고 있고, 언제나 이미,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표현이 맥도웰한테서 등장한다는 점. 그래서 세계라는 게 우리랑 동떨어져서 저 멀리 어떤 그 초감성적 세계로서, 사물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이 대상들의 세계가, 일상적인 대상들의 세계가 언제나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주장이면서, 그래서 하이데거도 일상적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게 맥도웰의 주장이고, 이게 또 아까 최윤석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멜로퐁트의 주장이기도 하다. 맞아. 네, 그래서 사후적으로 관계 맺지 않는다. 이게 옆에서 보는 관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그 view from sideways on인데, 이게 그 김영건 교수님이 이걸 약간 잘못 번역하셔가지고 견눈치라는 관점이라고 번역하셨는데, sideways on은 이거 그거죠. 옆에서 서서 보는 관점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상하는 어떤 방향에서 그 직각으로 이렇게 옆으로 있는 요 관점인데, 그러니까 여기 주체가 있고 여기 세계가 있고, 둘 사이가 이렇게 여기서 뭔가 세계로부터 주체한테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옆에서 제3자의 시선에서 요 둘 사이에서 맺고 있는 걸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 주체가 있고 여기 세계가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옆에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맥도웰이 그 비판하는 관점이다. 우리의 세계는 항상 개념에 매개되어 있고, 세계란 개념이 항상 하나여서 우리는 항상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개념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마치 우리가 개념 바깥에, 세계 바깥에 딱 어떤 전능한 신적인 관점에서 옆에서 딱 서가지고 요 두 개가 잘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게 여러 가지 타인의 문제에도 적용되는 건데, 우리가 마치 타인의 관점,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도 마치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머릿속이라는 게 여기 있고 바깥에 세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머릿속에 세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옆에서 바라봐가지고, 너는 요 세계 내용이 요 안에 들어가 있구나, 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라는 게 맥도웰의 비판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옆에서 보는 관점, 이걸 비판하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 있고 세계가 여기 있고, 이 상대방의 머릿속을 세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나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상대방이 이런 걸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이게 잘못됐던 거고, 진짜로 상대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 상대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거거든, 맥도웰한테는. 그리고 맥도웰은 이걸 이 마음과 세계 밑에 각주에서 보면 가다머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대륙 철학자를 인용하는 거죠. 지평융합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상대를 이해한다는 거는 상대의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상대의 머릿속에 어떤 세계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나, 이런 걸 살펴본다는 게 아니라, 상대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상대와 같은 관점에서 같은 입장에서 세계를 본다, 이런 의미인 거다라는 내용이고, 이것도 그 앞에서 나온 그 색깔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배경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사적을 논증하고, 그 다음에 그 셀라스의 그 존스의 신화라는 데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존스의 신화를 가지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라스가 그 경험주의와 심리철학이라는 논문에서 존스의 신화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존스가 누구냐면은 최초로 내적 언어들, 감각 언어들을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감각 언어, 아프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걸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상상의 인물이에요, 상상의 인물. 이런 언어들이 어떻게 서로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셀라스가 이걸 하면서 일종의 신화를 지어내는 건데, 어떻게 신화를 지어내냐면, 존스라는 어떤 천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프다라는 말을 가르쳐줬어요. 말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프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사람들이 제대로 그 말대로 쓰면은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제대로 안 쓰면 때리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특정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아프다,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라는 그 내적 언어들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라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아프다,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라는 거를 생각할 때 이 언어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냐는 걸 생각할 때, 마치 이게 우리 안에 남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순수한 어떤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어떤 경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 영역을 돌아보면서 아 그렇지 나는 아픈구나 난 지금 아파 나는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파 이게 그렇게 해서 의미를 얻는 게 아니란 거죠. 이게 사실은 여전히 분석 철학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논의인데 토머스 네이글 같은 사람들이 박쥐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논문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쥐의 경험을 절대 알 수 없다. 박쥐는 초음파로 세상을 파악하는데 우리는 초음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박쥐가 된다는 것은 박쥐만이 알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감각 지뢰 영역인 거고 우리는 그걸 절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걸 이제 뭐 다니엘 데넷 같은 사람들 비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논의들의 시발점이 되는 논의가 이제 셀러스의 경험주의 심리철학의 논의거든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뭐 기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감각을 봐서 아는 언어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프다 뭐 할 때도 전체 맥락 속에서 전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전체 상황을 이해하면서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파악해서 이 용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주체는 자신의 고통을 일반적인 유형의 사태의 특수한 사례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을 쓰는 건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이 특수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 말을 써도 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 논의가 왜 나왔냐면은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걸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되는데 앞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 논증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생겨나요. 사적 언어 논증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논란이 생겨나면서 고통이라는 것의 어떤 우리의 사적 감각의 경험의 대상이라는 것의 독립성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이 사적 언어 논증을 이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사적 내적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내적 경험이라는 걸 자각할 수 있다라는 요 사실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사적 언어 논증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딜레마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정합론과 소유의 신의 같은 그런 딜레마가 생겨나게 되는데 맥도웰이 지금 강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거는 나한테부터 내가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나한테 독립성을 지니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자각할 수 있는 대상이다. 마치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나의 개념에 매개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독립성을 지닌 것처럼 내가 내적인 경험을 할 때 의존하게 되는 이 상황이라는 것도 나한테 독립성을 지니면서도 내가 자각하는 대상일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논의를 자기가 앞에서 했던 얘기가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적용되는지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근데 뭐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돼요. 대충 이런 논의 구도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도 이게 사실 여기 부분에 맥도웰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무슨 개념적 능력 경험에서 발휘되는데 근데 요점은 그거예요. 요점은 뭐냐면은 내가 개념 경험이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수동적으로 주어진다. 나한테 어떤 수동적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경험이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가 경험이 수동적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경험이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는 걸 주장해야 된다.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짠 건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5절 앞에 읽어봤는데도 이게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실 때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찾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던 내용이죠. 사유 영역의 바깥이라는 게 애매성을 지닌다. 이게 사유하는 활동 영역으로부터의 바깥이라는 의미도 되고 사유 가능한 내용으로부터의 바깥이라는 것도 되는데 사유 가능한 내용 영역의 바깥은 불가능하다. 근데 사유하는 활동이라는 영역의 바깥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사유할 수 있는 대상일 수 있다. 요 애매성을 지적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에 대한 응답 가능성, 세계라는 게 독립성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유에 매개되어 있다는 걸 강조할 수 있다.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맥도웰이 강조하는 게 내가 주장하는 게 무슨 뭐 엄청난 뭐 신비적인 형이상학적 주장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무슨 교만한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세계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고 할 때 내가 그냥 암체어 필로소퍼처럼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세계의 모든 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헤겔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거 그리고 좀 많이 혼동되는 것 같아. 지금 나오는 소위 말하는 신실제론, 사변적 유물론 뭐 이런 입장들이 이전 철학적 입장들,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입장들을 저는 이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소위 말해서 후설 현상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자기 이전까지의 모든 현대 철학의 논의들을 전부 다 뭐 인감 중심주의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이런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메를로퐁티 같은 사람들 모든 세계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 데리다 같은 사람들 텍스트 바깥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할 때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인간 중심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여전히
개념의 매개성을 주장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세계를 파악하는 우리의 사유의 능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뭐 인간중심주의나 관념론이나 아니면 우리 세계가 뭐 우리 사유의 그림자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맥도웰의 입장인 거고, 오히려 세계는 우리는 경험에 응답해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계속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경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바뀌는 거고, 우리는 지금 특정한 어떤 역사적인 발전의 시점에서 세계를 파악해가지고 이런 특정한 관점 안에서 세계를 이러이러한 곳이고 대상은 이러이러한 것이구나라고 파악한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고정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경험에 대한 반성, 내가 지금 참되게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반성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전 경험이 그리고 허브로 드러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경험에 따라서 세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세계랑 그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전혀 어떤 뭐 우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주장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맥도웰은 이걸 이제 칸트의 아이디어랑 연관을 시키는 거죠. 이게 드디어 이제 구절에서 나오는 건데, 칸트가 정말 훌륭한 통찰을 했는데 이 통찰을 끝까지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다. 칸트는 왜 그러냐? 칸트는 경험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통찰을 했다. 경험이라는 것은 칸트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 없는 그러니까 그 뭐였죠? 그 직관 없는 개념은 그쵸.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이게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게 정확한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의 영역 안에서 우리 경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의 형식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2가지 범주라는 지성의 그 범주 속에서 지성의 개념에 의해서 이런 어떤 뭔가에 매개돼가지고 일어난다. 그래서 판단과 경험이라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 요거를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칸트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경험이 항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의 형식, 그리고 범주라는 지성의 개념에 항상 매개되어 있고 그 매개 바깥에서는 경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칸트가 훌륭하게 주장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칸트가 본인 스스로 경험이라는 게 그 감성의 형식과 지성의 개념 안에서 일어난다고 강조를 했으면서도 괜히 어떤 초월론적 관점을 주장하면서, 초월적 관점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 실제의 독립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 사물 자체를 저 바깥에, 우리의 개념 영역 바깥에 상정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칸트는 경험이라는 게 항상 그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물 자체를 상정한 다음에 사물 자체로부터 오는 촉발을 그걸 경험이라는 것, 마치 경험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오류에 빠졌다. 그래서 제한된 개념의 공간과 그 외부 경계 바깥의 초감성적 세계를 이렇게 분리시켜놨다. 근데 이게 오류다. 칸트의 한계고. 근데 이제 맥도웰이 지적하는 거죠. 이런 초월론적 수동성, 우리 개념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물 자체로부터 오는 수동성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 상정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관념론에 빠지게 되는 거지, 관념론을 극복한답시고 초감성적 세계를 상정하게 되면은 오히려 관념론에 빠지게 되고, 초감성적 세계를 없애버리면 그때서야말로 우리가 개념 안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이 그 자체로 실제이고 그게 언제나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진정한 세계에 대한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직관 없는 사유는 공허하다라는 칸트의 통찰을 진정한 의미에서 끝까지 밀고 나간 거다. 칸트한테서 초월론적인 틀을 제거해버리면, 그래서 그 초감성적 세계, 사물 자체가 개념의 공간 너머에 존재한다는 요 생각만 딱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칸트가 처음에 주장했던 직관 없는 사유는 공허하다라는, 우리의 그 모든 사유가 항상 세계와 맞닿아 있고 그리고 세계에 대한 경험은 항상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라는 요 주장이 그대로 성립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칸트의 후계자들은 이런 초감성적 세계를 폐기시켜버리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일상세계의 독립성에 대한 상식적 측면을 보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세계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감성적 세계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걸 없애버리고 나면 일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가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사유 가능한 내용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사유하는 활동 바깥에 놓이는 그런 독립성을 지닌 대상이 되는 거고, 바로 요걸 했던 게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이라는 거죠. 이게 딱 한 구절 나오는 건데, 이게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의 그 핵심이 뭐냐? 그래서 개념적인 것의 영역 바깥에 아무것도 상정하지 않았고 우리의 세계가 전체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와 존재는 항상 동일한 거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실제인 거고, 이게 그러면서도 독립성을 가지는 거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어떤
그 합리적 제약이라는 나의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요게 바로 해겔의 절대적 관념론의 핵심 아이디어다라는 게 맥도웰이 주장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뭔가 더 뭐 채팅이 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쵸. 멜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과 게슈탈트 심리학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는 언제나 전경과 함께 배경이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개념의 그물망이 배경이 되겠네요. 네,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맥도웰하고 제일 비슷한 유럽 철학자 중에 한 명은 멜로퐁티가 아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맥도웰이 탐구하는 것도 지각이고, 지각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탐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지각이라는 활동은 항상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런 그 탐구가 메를로퐁티가 또 지각의 현상을 계속 수행한 탐구죠. 그리고 메를로퐁티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념론하고 경험주의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그 지각의 현상을 계속 수행하거든요. 딱 그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맥도웰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륙 철학자들하고 연관시킬 수 있을 거고, 그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이승종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과 세계 그 리뷰를 쓰셨던데, 거기서는 이제 데리다랑도 연관을 시키셨는데, 그런 관점도 일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최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멜로퐁티가 진짜 맥도웰하고 비슷한 철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데리다가 해겔하고 안 친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해석을 보면서 서로 친해질 수도 있겠네요. 데리다가 해겔하고 안 친하다고 보통 연구하시는 분들, 현대철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데리다는 그라마톨로지에서 자기의 모든 작업이 해겔의 사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데리다가 해석하는 해겔이 또 뭔진 좀 살펴봐야겠지만, 데리다는 실제로 뭐라고 주장하냐면, 해겔의 사유에서 어떤 고정되어 있는 그 마지막 지점, 형이상학적 최종 지점만 딱 제외하고 나면 이건 내 사유다.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개념을 매개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건 타인하고 네. 어떻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동기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연결? 어떤 네. 소통이라는 게 어떻게 더 가능해진지.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한 유형의 개념들을 매개가 되니까 소통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나왔듯이, 여기서 말하는 게, 네. 어디 있지? 예. 맥도웰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이해한다는 건 상대와 같은 세계에 대한 입장을 공유한다. 말하자면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고, 요건 말하자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맥도웰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건 브랜덤을 가져오게 되면 상대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입장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상대에 대한 입장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걸 논박하고 하면서 상대의 입장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같은 믿음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일치하게 됐을 때 특정한 부분에서 세계에 대한 같은 관점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이라거나 이런 지평이라거나 하는 걸 보면서 떠오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좀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거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심리학의 좀 고전이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진화생물학의 역사에서 봤을 때 개념은 어떤 개체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뇌에서 이렇게 범주화해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소통을 하는 거냐?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목표를 가진, 그러니까 꼭 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목표를 가진 개인들끼리 비슷한 개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거 목표를 기반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도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뭐 본능을 강조하는 심리학자들은 보편적인 표정을 통해서 보편적인 감정의 신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고 반드시 개념이 매개되어야만, 공동체 안에서 개념이 매개되어야만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그게 없으면은 감정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심리학이나 신경과학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좀 떠오르네요. 이걸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맥도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신경과학이나 이런 심리학적인 얘기들을 거의 안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맥도웰의 주장이 반드시 그런 입장들을 비판해야 될 필요도 없고, 맥도웰이 그 소요의 신화를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신경과학이나 생리학 같은 데서 상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뇌의 신경 자극 같은 것들, 그런 걸 또 비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맥도웰이 비판하는 소요라는 건 순전히 인식론적인 소요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하고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여기 나온 데이비슨이 사실은 개념과 개념 사이의 소통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논의들은 이게 데이비슨 전문 논의거든요. 데이비슨이 이제 통약 불가능한 개념적 도식에 관하여라는 그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통약 불가능한 개념적 도식에 관하여. 근데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세계관 속에서 세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치 그 개념적 질서라거나 세계관이라는 것이 서로 따로따로 완전히 서로 상중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화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의 상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질서랑 네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질서가 너무나 달라가지고 같은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서로 통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뭐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문제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아이디어에 어떻게 잘못된 그 인식론적 도식이 들어와 있는지를 비판하는 게 데이비슨 논이거든요. 혹시 그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비슨 그래서 통역 불가능한 세계라는 거는 마치 그, 그 보이지 않는 색깔, 투명한 색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형용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세계이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의 그 세계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사실 또 통약이 가능하다는 걸 또 전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데이비슨의 논이거든요. 근데 그런 논이랑도 연관돼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일단 위에 거부터 읽어볼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맥도웰에게서 비개념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걸로 이해되는 걸까요? 개념을 벗어난 실제의 부분들이라. 맥도웰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런 걸 인정하게 되면은, 실제가 개념 바깥에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실제가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다 현상이 돼버리고 관념이 돼버리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관념론에 빠지는 일이고,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적인 것의 무속박성, 개념적인 것의 무제약성, 개념은 모든 실제에 다 뻗어 있고 우리가 파악하는 실제라는 것은 항상 개념에 매개돼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펼친 주장이랑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유의미한 차이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 하이데거가 그거 아시나요? 그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논문에서 딱 맥도웰 같은 주장을 해요. 맥도웰 같은 주장. 우리는 그 어떤 소음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잡다한 뭐 색깔들의 나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파란색을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파악하는 대상이라는 건 그냥 잡다한 이해할 수 없는 감각 소요가 아니라 어떤 파란색 책, 책을 두드리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이런 걸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세계는 항상 의미에 의해서 매개되어 있는 거지, 이게 의미 바깥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그 감각 자료 그 자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그 현상학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도웰 입장은 가다머 같은 현상학에 기반을 둔 해석학자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거고, 맥도웰 본인도 종종 하이데거를 인용을 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데거의 특히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그걸 자주 인용해요, 맥도웰이 자기 논문에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최희창 선생님, 사변적 실제론이나 객체지향 존재론은 다시 한번 신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네. 마치 순수한 객체가 인식 바깥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표 자체나 사변적 실제론의 탐구활동 자체가 이미 인식 속의 객체를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근데 물론 제가 뭐 이쪽 분야를 정확하게 공부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전 철학을 다 인간중심주의라고 비판한 게 저한테 사실 너무 나이브하게 보이고, 오히려 이런 입장들이
그 개념 바깥의 어떤 신적 관점이라는 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전제한 게 아닌가 싶네요. 맥도웰이나 헤겔의 관점에서 객체지향 존재는 사변적 실존에 대한 어떤 답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인간 주체에 대한 반성 없는 폄하가 객체지향 존재론과 사변적 실존의 제일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계를 개념에 매개되어서 파악하고 있다. 요게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데 그 객체지향 존재론, 뭐 사변적 실존론, 신유물론 이런 것들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 세계가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는 주장하고 인간 중심주의를 아까 맥도웰이 비판한 것처럼 혼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좀 제가 뭐 이쪽 분야를 잘 공부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읽은 거, 뭐 유한성 이유라던가 아니면 뭐 레비 브라이언트 같은 사람들, 뭐 존재 지도학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뭐 제인 베넷 뭐 생동하는 물질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좀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따로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 끝나고 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시간은 로버트 피핀, 이 모든 논의를 촉발한 비형이상학적 해결의 선두주자 로버트 피핀을 한번 아, 읽어볼게요. 오늘까지 들으니까 떠오른 이야기인데, 네네. 김주용 선생님, 김유철 선생님이 네네. 그 편집하신, 2차 창작하신 분석 철학 둘리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마이콜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잘 알아들었는데, 이후부터는 분석적 해결주의가 뭘까? 네. 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는데, 분석 철학인데 왜 해결이지? 해결은 잘 모르니까, 해결을 어떻게, 이제 좀 뭔가 어렴풋이 마이콜이 하고자 하는 작업이 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아, 좋네요. 되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셔서 좋네요. 근데 사실 되게 상식적인 주장 아닌가요? 맥도웰이 얘기하는 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진짜 철학만 안 했으면은 안 빠졌을. 그래, 내 눈앞에 있는 이 책이 그냥 실제인 것이지. 무슨 뭐 이 책 뒤에 초감성적 세계가 있어. 이거 진짜 상식적인 주장인데 철학자들이 이 생각을 못 해가지고 다 그 현대 철학까지 이상한 생각에 빠졌다. 이게 정말 재밌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요게 분석철학 둘리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